한국의 명수필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수필은 신변 잡기 글까지 포함하고 에세이는 단순한 신변 잡기 글이 아닌 문학의 향기가 첨가된 장르라고. 오늘은 수필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2개의 수필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인생의 재발견 수필쓰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정님 저자의 수필 쓰는 법에 대한 노하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삶을 의미화하고 통찰력을 느끼게 해주는 글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었어요. 근데 그게 수필이라는 생각으로 기결되었죠. 수필은 북 가는 대로 쓰는 글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를 부정합니다. 이유인즉 수필은 소설이나 희곡처럼 재료의 정돈과 구성에 있어서 과학에 가까우리만큼 엄밀한 준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달관과 통찰과 깊은 이해가 인격화된 평정한 심경이 무심히 생활주의의 대상에 혹은 회고와 추억에 부딪혀서 스스로 붓을 잡음에서 제작되는 형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의 글을 읽다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가치관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수필다운 글을 써보고자 해요.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가지는데 책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희로애락의 감정을 넘어서서 자신의 절박한 처지를 남의 일처럼 바라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도 수필을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며 각박한 일상 속에서 잠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풍류를 아는 사람도 수필의 소질이 있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의 체험을 안으로 깊이 들여다보고 그 체험 속에 담긴 의미를 음미할 정도로 조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대개 수필을 쓸 수가 있다. 자기가 보통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겸허하고 자기의 부족함이나 실패담을 숨김없이 털어놓을 정도로 솔직한 사람도 수필을 쓰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수필을 쓰기 위해서 특별하게 사람이 잘날 필요는 없으며 오직 세상과 자기 자신을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 뿐이다. 글을 쓴다는 것, 김태길. 사람은 가끔 자기 스스로를 차분히 안으로 정리할 필요를 느낀다. 나는 어디까지 와 있으며 어느 곳에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가. 나는 유언무언 중에 나 자신 또는 남에게 약속한 바를 어느 정도까지 충실하게 실천해 왔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답함으로써 스스로를 안으로 정돈할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안으로 자기를 정리하는 방법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은 반성의 자세로 글을 쓰는 일일 것이다. 마음의 바닥을 흐르는 갖가지 상념을 어떤 형식으로든 거짓 없이 종이 위에 옮겨놓은 글은 자기 자신을 비추어주는 자화상이다. 이 자화상은 우리가 자기의 현재를 살피고 앞으로의 자세를 가다듬는 거울이기도 하다. 글을 쓰는 것은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고 장래를 위하여 인생의 이정표를 세우는 알뜰한 작업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엉클어지고 흐트러진 감정을 가라앉힘으로써 다시 고요한 자신으로 돌아오는 묘방이기도 하다. 만일 분노와 슬픔과 괴로움이 있거든 그것을 종이 위에 적어보라. 다음 순간 그 분노와 슬픔과 괴로움은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로 떠오르고 나는 거기서 한 발 떨어진 자리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될 것이다. 안으로 자기를 정돈하기 위하여 쓰는 글은 쓰고 싶을 때에 쓰고 싶은 말을 쓴다. 아무도 나의 붓대의 길을 가로막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스스로 하고 싶은 말을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따라서 그것은 즐거운 작업이다. 스스로 좋아서 쓰는 글은 본래 상품이나 매명을 위한 수단도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읽기 위한 것이요. 간혹 자기와 절친한 가까운 벗을 독자로 예상할 경우도 없지 않으나 본래 저속한 이외와는 관계가 없는 풍류가들의 예술이다. 따라서 그것은 고상한 취미의 하나로 헤아려진다. 모든 진실에는 아름다움이 있다. 스스로의 내면을 속임없이 솔직하게 그린 글에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이 있다. 이런 글을 혼자 고요히 간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복된 일일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누구에겐가 읽히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가까운 벗에게도 보인다. 벗도 칭찬을 한다. 이만하면 어디다 발표해도 손색이 없겠다 하고 격려하기도 한다.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칭찬과 격려를 듣고도 자기의 글을 발표하고 싶은 생각이 일지 않을 만큼 욕심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노트 한 구석에 적었던 글을 원고 용지에 옮기고 그것을 어느 잡지사에 보내기로 용기를 낸다. 그것이 바로 그릇된 길로의 첫 걸음이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면서 활자의 매력에 휘감기고 마는 것이다. 잡지나 신문은 항상 필자를 구하기 바쁘다. 한두 번 글을 발표한 사람들의 이름은 곧 기자들의 수첩에 등록된다. 조만간 청탁서가 날아오고 기자의 방문을 받는다. 자진 투고자로부터 청탁을 받는 신분으로의 변화는 결코 불쾌한 경험이 아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청탁을 수락하고 정성을 다하여 원고를 만들어 보낸다. 청탁을 받는 일이 점차로 잦아진다. 이젠 글을 씀으로써 자아가 안으로 정돈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밖으로 흐트러짐을 깨닫는다. 안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생각을 정열에 못 이겨 종이 위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괴지 않은 생각을 밖으로부터 압력에 눌려 짜낸다. 자연히 글의 질이 떨어진다. 이젠 그만 써야 되겠다고 결심하지만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먼 길을 내 집까지 찾아온 사람에 대한 인사를 생각하고 내가 과거에 진 신세를 생각하며 또는 청탁을 전문으로 삼는 기자의 말솜씨에 넘어가다 보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쓰겠다고 한번 말만 떨어지고 나면 나는 곧 채무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돈 빚에 몰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글 빚에 몰리는 사람의 괴로운 심정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젠 글을 쓴다는 것이 즐거운 작업이나 고상한 취미가 아니라 하나의 고역으로 전락한다. 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어야 한다. 그리고 체험과 사색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 글은 읽을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체험하고 사색할 시간의 여유를 가지도록 하라. 암탉의 배를 가르고 생기다만 알을 꺼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따라서 한동안 붓두껍을 덮어두는 것이 때로는 극히 필요하다. 하고 싶은 말이 안으로부터 넘쳐 흐를 때, 그때에 비로소 붓을 들어야 한다. 일단 붓을 들면 심혈을 기울여 써야 할 것이다. 2년 피천득. 지난 4월 춘천에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말았다. 나는 성심여자 대학에 가보고 싶었다. 그 학교에 어느 가을 학기 매주 한 번씩 출강한 일이 있다. 힘드는 출강을 한 학기 하게 된 것은 주수녀님과 김수녀님이 내 집에 오신 것에 대한 예의도 있었지만 나에게는 사연이 있었다. 수십 년 전 내가 17 되던 봄, 나는 처음 동경에 간 일이 있다. 어떤 분의 소개로 사회교육과 미우라 선생 댁에 유숙을 하게 되었다. 시박구 시로간에에 있는 그 집에는 주인 내외와 어린 딸 세 식구가 살고 있었다. 하녀도 서생도 없었다.
눈이 예쁘고 웃는 얼굴을 하는 아사코는 처음부터 나를 오빠같이 따랐다. 아침에 나왔다고 아사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하였다. 그 집 뜰에는 큰 나무들이 있었고 1년초 꽃도 많았다. 내가 간 이튿날 아침, 아사코는 스위트피를 따다가 꽃병에 담아 내가 쓰게 된 책상 위에 놓아주었다. 스위트피는 아사코같이 어리고 귀여운 꽃이라고 생각하였다. 성심여학원 소학교 1학년인 아사코는 어느 토요일 오후 나와 같이 저희 학교까지 산보를 갔었다. 유치원부터 학부까지 있는 카톨릭 교육기관으로 유명한 이 여학원은 시내에 있으면서 큰 목장까지 가지고 있었다. 아사코는 자기 신발장을 열고 교실에서 신는 하얀 운동화를 보여주었다. 내가 동경을 떠나던 날 아침, 아사코는 내 목을 안고 내 뺨에 입을 맞추고 제가 쓰던 작은 손수건과 제가 끼던 작은 반지를 이별의 선물로 주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선생 부인은 웃으면서 한 10년 지나면 좋은 상대가 될 거예요 하였다. 나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사코에게 안델센의 동화책을 주었다. 그 후 10년이 지나고 3, 4년이 더 지났다. 그동안 나는 국민학교 1학년 같은 예쁜 여자아이를 보면 아사코 생각을 하였다. 내가 두 번째 동경에 갔던 것도 4월이었다. 동경역 가까운데 여관을 정하고 즉시 미우라 선생 댁을 찾아갔다. 아사코는 어느덧 청순하고 세련되어 보이는 영양이 되어 있었다. 그 집 마당에 피어있는 목련꽃과 같이. 그때 그는 성심여학교 영문과 3학년이었다. 나는 좀 서먹서먹했으나 아사코는 나와의 재회를 기뻐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어머니가 가끔 내 말을 해서 나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나 보다. 그날도 토요일이었다. 저녁 먹기 전에 같이 산책을 나갔다. 그리고 계획하지 않은 발걸음은 성심여학원 쪽으로 옮겨졌다. 캠퍼스를 두루 거닐다가 돌아올 무렵 나는 아사코 신발장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무슨 말인가 하고 나를 쳐다보다가 교실에는 구두를 벗지 않고 그냥 들어간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갑자기 뛰어가서 그날 잊어버리고 교실에 두고 온 우산을 가지고 왔다. 지금도 나는 여자 우산을 볼 때면 연두색이 고왔던 그 우산을 연상한다. 쉘브르의 우산이라는 영화를 내가 그렇게 좋아한 것도 아사코의 우산 때문인가 한다. 아사코와 나는 밤 늦게까지 문학 이야기를 가벼운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새로 출판된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세월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 같다. 그 후 또 1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또 한국전쟁이 있었다. 나는 어쩌다 아사코 생각을 하곤 했다. 결혼은 하였을 것이요. 전쟁통에 어찌 되지는 않았나. 남편이 전사하지는 않았나 하고 별별 생각을 다 하였다. 1954년 처음 미국 가던 길에 나는 동경에 들러 미우라 선생 댁을 찾아갔다. 뜻밖의 그 동네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미우라 선생네는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었다. 선생 네의 부는 흥분된 얼굴로 나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아사코는 전쟁이 끝난 후 메가더 사령부에서 번역 일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만난 일본인 2세와 결혼을 하고 따로 산다는 것이었다. 아사코가 전쟁 미망인이 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그러나 2세와 결혼하였다는 것은 마음에 걸렸다.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사코의 집으로 안내해 주었다. 뾰족 지붕에 뾰족 창문들이 있는 작은 집이었다. 20여 년 전 내가 아사코에게 준 동화책 겉장에 있는 집도 이런 집이었다. 아, 이쁜 집. 우리 이담에 이런 집에서 같이 살아요. 아사코의 어린 목소리가 지금도 들린다. 10년쯤
미리 전쟁이 나고 그만큼 일찍 한국이 독립되었더라면 아사코의 말대로 우리는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뾰족 지붕에 뾰족 창문들이 있는 집이 아니라도 이런 부질없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 집에 들어서자 마주친 것은 백합같이 시들어가는 아사코의 얼굴이었다. 세월이란 소설 이야기를 한 지 10년이 더 지났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싱싱하여야 할 젊은 나이다. 남편은 내가 상상한 것과 같이 일본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그리고 진주군 장교라는 것을 뽐내는 것 같은 사나이였다. 아사코와 나는 절을 몇 번씩 하고 악수도 없이 헤어졌다.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아사코와 나는 3번 만났다. 3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오는 주말에는 춘천에 갔다 오려 한다. 소양강 가을 경치가 아름다울 것이다. 2개의 수필을 읽었는데요. 정말 아름답죠. 수필에 대한 정의를 이 책에 간략하게 좀 표현한 게 있는데 인상 깊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수필은 소리내어 통곡하기보다 그 슬픔은 안으로 삭히는 글이다. 수필은 기쁨을 활짝 드러내기보다 입가에 미소를 살짝 띠게 하는 글이다. 수필은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보다 조용히 잠재우는 글이다. 수필은 고독을 천하게 드러내기보다 안으로 스며들게 하는 글이다. 수필에서 절제는 생명과도 같다. 수필은 그 절제를 통하여 아름다움을 구축하는 품이 있는 글이다. 수필의 문장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될까요? 모든 장르의 문학은 문자로서 자기의 감정과 사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서술부, 즉 지문으로만 끌어가는 수필에서는 무엇보다도 특히 문장이 중요시되죠. 수필의 문장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첫째, 간결해야 한다. 대체로 13장 내외라는 수필이 갖는 길이의 보편적인 제한성 때문에도 수필의 문장은 간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결할수록 문장은 탄력을 지니게 되고 함축은 여운을 동반하게 됩니다. 둘째, 소박해야 한다. 소박하다는 것은 아름답기 위해 일부러 꾸미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감동은 진솔한 데서 오며 진솔함은 소박한 문장에서 빛이 납니다. 수필에서 아름다운 문장이란 미사여구가 동원된 문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법에 맞는 완벽한 문장으로서 글의 깊이에 가라앉아 있는 철학이 공감의 빛을 발하는 문장을 말합니다. 수필의 지나친 수식은 문장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평이해야 합니다. 일부러 어렵고 현학적인 말을 쓰려고 과시하거나 일부러 잘 안 쓰는 고어를 찾아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문장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기 쉽고 알기 쉽고 읽기 쉬운 문장을 쓰라는 것입니다. 서머싯 몸도 나는 독자에게 자기가 쓴 글의 뜻을 이해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하는 작가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죠. 피천득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필은 흥미를 주지만 읽는 사람을 흥분시키지는 아니한다. 수필은 마음의 산책이다. 그 속에는 인생의 향취와 여운이 숨어 있는 것이다. 보통 수필 한 꼭지의 내용은 그다지 길지 않아서 부담 없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읽는 순간에는 높은 파도와 같은 충격은 없지만 읽은 후에는 조금씩 밀려오는 밀물처럼 우리의 가슴을 적셔줍니다. 많은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우리의 주변 이야기를 조금 더 재미있게 또는 의미 있게 쓴 수필을 편안하게 감상하면 되죠. 그러다 책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보물들을 만나게 되면
환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웃으면 됩니다. 책에는 더 많은 노하우와 지식이 있는데요. 제가 다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